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89페이지 붙어 있는 3-1-2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 화면 좀 잘 켰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1시간 안에 하기에 좀 빠듯하긴 한데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이제 끄고 우리 교과서 89페이지 보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여기 사진이 하나 실려 있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비석의 이름은 서울 송파에 있는 삼전도비고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후금이 건국됐고 정묘호란. 이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고 병자호란이라고 해서 네 차례 걸친 전쟁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임진왜란으로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고, 병자호란이 더욱더 중요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묶어서 외란, 호란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기적으로 먼저 있는 임진왜란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일본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었죠. 뭐였냐면 센코쿠 시대가 마감됐던 사건이었어요. 1467년부터 다른 이견도 있긴 하지만 1590년까지를 보통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불렀고, 센코쿠 시대 바로 이 지도에 보이듯이 당시 각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의 가문의 상징들로 지금 일본의 지도를 나타내는 보고인데요. 사실 홋카이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이 아래쪽 보면 정말 알록달록 다양하게 여러 다이묘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었고, 한 만화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센코쿠 시대를 상징하는 세 명의 인물,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국 통일이라고 하는, 일본 전역이라고 하는 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오다가 쌀을 짓고 사시바 도요토미가 천하를 주물러서 떡을 만들면 결국 그 떡을 앉은 채로 먹었던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전국 통일을 결과적으로 이뤘던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무역을 확대하고 과도한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하고 또 영토 확장 등을 위해서 대외 진출을 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을 넘어서 인도까지 정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까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까 조선은 길잡이를 해달라. 길을 방향을 잡아달라. 정명 향도 또는 길을 빌려달라. 정명 가도를 내세우며 조선에 요청했고, 조선이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592년 4월에 발발하게 됐고, 우리는 임진왜란, 임진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전쟁 초기에 4월 13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한성, 서울이 함락된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5월 2일, 평양이 함락된 시점이 두 달 후인 6월 15일인 것을 보면 정말 연전연패를 합니다. 일본이 연이은 승리를 했고, 그 승리 가운데 중요한 전투를 꼽자면 동래성 전투도 있지만 상주 전투, 특히 탐근대 전투에서 당시 가장 조선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신립 장수가 패배하면서
조선의 명운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죠. 이때 왕이었던 선조는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요? 여기 의주로 피난을 갔고, 피난 가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에 대한 평가는 몹시 좋지 않은데, 선조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발빠르게 백성들을 모두 다 버리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의주까지 피난 갔던 것을 몹시 비난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왕이죠. 물론 이제 왕이 보존되어야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왕조 국가의 특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조의 아무런 대책 없는 피난과 백성들을 버려두었던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난 간 사이에 사실상 일본군과의 항전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수병과 의병들이었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보면 의병들 조원, 영규, 곽재우, 고경면, 김덕령, 유정, 정문부 등도 보이고 있고, 해전도 보이죠. 명량대첩, 한산도 대첩도 보이고, 김시민의 진주대첩이나 권율의 행주대첩, 이건 나중에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조의 정부는 의주에서 뭐였냐면 명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던 거죠. 명나라 당시 수도 베이징이었고, 베이징에 있던 만력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명나라 도와줘요. 그래서 명나라 입장,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임진왜란을 본인들이 조선을 도와줬던 전쟁이다. 그래서 보국 전쟁, 나라를 지키고 도와줬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상 몇 나라의 의도도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말이 정명향도, 정명, 명나라를 정복하자라는 거였고, 지금 한반도와 가장 붙어있는 중국의 지역, 명나라의 지역은 여기 반도. 무슨 반도예요? 야오동, 요동반도인데, 요동반도는 사실상 베이징의 목이라고 얘기해요. 이 요동반도만 넘어가면 사실상 베이징까지는 금방이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 요동반도까지 들어오기 전에 조선 내에서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군대를 제1차 조승우 군대, 2차 이여성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조명 연합군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1593년에 있었던 평양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평양을 수복하게 됐고, 더 남쪽으로 막 내려와요. 그래서 일본을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연전연승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패전을 하나 겪으니 그 패전이 여기 보이는 벽제관 전투입니다. 벽제관은 지금의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 고양 쪽에 있는 곳인데, 이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명나라도 전쟁을 이끌어 나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되고, 일본 측에서도 명나라의 참전으로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그렇고요, 나중에 한국전쟁도 그렇고, 전쟁이 7년 또는 4년 동안 임진왜란이나 6.25 한국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전쟁 기간 내내 싸우지 않아요. 보통 전쟁의 가장 격렬한 시기는 초반에 그랬다가 결국 그 중간에 상당 시간을 협상을 하는 데 씁니다. 바로 임진왜란도 1593년 이후에 협상이 나서게 돼요. 자, 그 협상은 하면서 일본군은 한반도 남쪽, 요 진주나 이쪽 지역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 기간에 일본과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강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러나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은 결렬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요구를 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첫 번째, 명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명나라 가장 싫었다는 겁니다. 어찌 저런 천황, 일본의 왕과 명나라 황제 딸을 결혼시키냐,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땅이 필요해서 일으켰던 전쟁이기 때문에 조선의 남부 사도, 경상, 전라, 충청, 경기, 뭐야? 그러면 한반도의 중요한 부분 대부분이잖아요. 를 일본에 할약,
떼어서 넘겨줄 것, 잘라 넘겨줄 것. 세 번째, 일본과 명예 무역을 재개할 것. 네 번째, 조선 왕자의 한 명을 일본의 볼모로 인질로 보낼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광화 협상, 전쟁을 끝내기 위한, 화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은 결렬됐고 1597년에 다시 전쟁이 이어지게 되니 1597년이 정유년이었기 때문에 정유년에 벌어졌던 다시 한번 두 번째 난리,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조선이 아주 충실하게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각종 무기와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이 위로 많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실상 임진왜란을 명령했던 그 인물이 사망을 하자 일본군이 1598년에 물러나면서 전쟁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국사 할 때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아니면 일본이 앗아갔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넘어가서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내용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1598년에 정유재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전쟁은 조선, 명, 일본 세 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쟁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먼저 보면 왕이 바뀌게 됐어요. 조선의 왕은 선조에서 그의 아들인 광해군, 사실상 임진왜란 때 선조를 대신해서 병사를 이끌던 광해군에게 넘어갔고, 광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전쟁의 수습, 빠르게 전쟁 이전에 일상적인 형태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필요해서 광해군이 했던 여러 가지 노력을 보면 토지 대장과 호족을 재정비해서 토지가 얼마큼 있는지, 인구가 얼마큼 있는지 재정비하게 되고 궁궐과 성곽을 수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문제는 이 당시에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명나라는 점차 쇠퇴하는 대신에 새롭게 여진족이 과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가 있었을 때 금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금나라를 이어받는 후금을 만들면서 이 강성한 후금 사이에서의 조선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사 때 배우죠. 이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펼쳤던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하고, 당시 지도를 보면 조선과 있고 후금이 있고 명나라가 있어요. 원래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북방의 이민족들은 명나라가 관리를 아주 잘해요. 부족 통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좀 잘 안되게 됐고, 누라치라는 인물에 의해서 후금이 부족 통합을 이루면서 만주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후금과 이것을 제압하려고는 명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전쟁이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1619년에 벌어졌던 샤르우라고 되어 있네. 보통 사루우라고 많이 해요. 사루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1619년. 이 사루우 전투를 벌이기 전에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원군을 보내라, 군사를 보내라 라는 여러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을 듣지 않다가 끝내 결국 보내게 되는데, 이때 보냈던 인물이 우리 한국사에서 봤던 인물 강홍립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광해군이 힘껏 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강홍립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됐고, 항복한 강홍립을 처단하자는 조선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광해군이 강홍립의 가족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중립 외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중립 외교와 그리고 한국사에서 나오는 광해군과 영창대군, 그의 이복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1623년에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죠. 한국사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좋아요. 붕당 정치에서의 결과도 있었죠. 당시 광해군을 지지하던 측은 북인 정권이었는데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패비했다는 것과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을 빌미로 이유로 들며 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앉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루 전투 이후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결국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고요. 대신 등장했던 인조와 서인 정권의 정책을 우리는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친명 배금 정책을 쓰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광해군을 쫓아냈던 인조와 서인의 이유가 명나라에게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의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에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썼는데 요 뒤에 보면 한국사에서 잘 얘기 안 나오는 명나라 장수 모문용 지원이라는 얘기 나와요. 이게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의 핵심입니다. 모문용은 명나라의 장수였는데 후금과의 전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별 볼일 없는 장수가 돼요. 그래서 이 모문용이 후금군을 피해서 후금군 여진족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이니까 섬으로 숨는데 어디 섬으로 숨냐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함경도에 있는 가도라는 섬으로 숨어요. 그리고 가도에 와서 이제 가도 주민들이 있는데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 가도에 있는 모문용을 도와줘요. 왜냐면 후금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 모문용 사건을 빌미로 삼아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후금이 침략했고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딱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1월에 심양을 출발했는데 1월 23일에 평양 도착했고 1월 25일에 황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황해도 평산에 진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인조는 이미 관료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피난 가 있으면 앞서 임진왜란 때 얘기했지만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거나 항복하면 국가의 멸망과 같은 일이에요. 왕이 중요한데 왕은 이미 강화도로 피신을 갔기 때문에 후금군이 쉽사리 강화도에 있는 인조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거기다가 아직 후금은 누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냐면 명나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때문에 후금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오래 이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조선의 입장에서도 외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지 않았을 테니까 수많은 민가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도 정묘호란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조선과 후금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그만하자. 우리 친밀한 관계를 갖자.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기로 맹약을 했습니다. 물론 형은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후금이고 동생은 조선이 되기로 맹약을 맺으면서 정묘호란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자호란에 비해서 정묘호란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빠르게 전쟁이 끝났고 아주 커다란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그 뒤로 이어지는데 1636년을 우리가 병자년, 그래서 병자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데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돼요. 배경은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청으로. 그리고 이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꿀 즈음에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복했냐면 몽골을 정복하게 돼요. 당시 청나라의 황제는 홍타이지, 청태종이라고 불리는 홍타이지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홍타이지가 몽골을 정복한 다음에 받았던 호칭이 칸이에요. 대칸. 그러니까 몽골이 항복하면서 본인들이 징기즈 칸처럼 본인들의 황제에게 붙여주는 명칭을 청나라 황제에게 붙여준 거죠. 그리고 이 홍타이지는 몽골 관리를 앞세워서 조선을 압박한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야. 명나라는 끝났어.
그러니 우리에게 임금에 의해 4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하는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 매우 시끄럽죠. 청나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우리 이 사건을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 9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은 주화론을 내세웠던 최명길의 의견인데 주화 이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화론을 내세우지만 이걸 내세움으로써 본인의 큰 약점이 될 거라는 것을 평생의 치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자신의 힘을 생각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치다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이 끊어지게 한다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화를 내세우는 것은 허물이지만 결국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것이 보다 더 큰 허물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국력은 고갈되어 있고 오랑캐 바로 청나라죠. 청나라로 이름 바꾸 후금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에 맺었던 맹약 그러니까 정묘호란이죠. 그때 형제 관계를 맺기로 했으니까 그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면 된다. 명예를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라고 최명길이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자료 1과 자료 2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주화론을 정리해보면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사실상 최명길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척화론이었다라고 하도 무방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재밌게 봤던 영화 남한산성에는 당시 최명길과 논쟁 관계에 있었던 김상원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 김상원 말고 윤집이라는 사람의 의견으로 척화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렷하게 척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주장해요? 명나라는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이고 후금과는 형제의 을을 맺음으로써 아니죠 부모의 나라인데 후금과 형제의 을을 맺음으로써 그러니까 정묘호란 끝난 다음에 형제 관계를 맺긴 했는데 사실 형제 관계가 끈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만 맺고 조선이 형제의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명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후금과의 형제의 을을 맺음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찌 그들과 형제 관계를 맺냐? 더구나 임진년 바로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조차도 중국 황제예요. 중국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 세력이 크게 확장하여 명예수도를 핍박하고 황릉을 더럽혔는데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청나라와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척화론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과 싸우자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첨예한 대립을 했던 이 사건인데 사실 첨예한 대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최명길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주화론을 내세웠고 대다수의 관료들이 척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척화론의 의견이 들어줍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주화론과 척화론의 입장이 현재적 관점에서는 주화론이 더 옳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한국사나 또는 동아시아사에서 큰 논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주화론과 척화론이고 때문에 교과서에는 2번 문제에 최명길과 윤집의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을 비판해보자 라고 하는 토론이 나와 있는데 좀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나중에 토론의 주제를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 현재적 관점에서 주화론과 척화론의 토론을 하지 말고 그 당시 관점 아직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결과도 모르고 그 당시에 유교를 믿고 있는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주화론과 척화론을 한번 토론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결국 척화론이 강세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홍타이지 청태종이 침략을 해 들어왔고, 자, 앞선 정묘호란과는 달리 병자호란 때는 더 가빠르게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요? 한 군대는 어디 가냐면 강화도로 가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왕이었던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가지 못하고 대신 어디로 피신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고, 약 47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47일 동안의 항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설로 쓴 사람이 성함이 생각나요. 김훈이셨나요? 최훈이셨나요? 김훈이시죠.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한 것이 이병헌과 김윤석 주연의 남한산성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도 시간 되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연기 대결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인조가 47일 만에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됐는데, 항복한 다음에 이제 너네가 분명히 항복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포로들도 많이 끌고 갔고요. 당시 인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여러 신료, 예를 들면 최명길, 김상훈 다 포로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삼전도에다가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청나라의 황제를 아까 봤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게 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삼전도에서 왕이 3번 절하며 9번 고개를 조아리는 삼고구고두례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항복의 예법뿐만 아니라 비석까지 세웠기 때문에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부르고, 이 비석은 이제 계속 삼전도 지역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쾌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순환을 겪어요.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비석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워놨더니 이제 1990년대였나요? 2000년대였나요? 치욕스럽다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이렇게 막 페인트 칠을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치욕스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의 한 켠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보존하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 롯데월드에 가면 있어요. 롯데월드 앞에 보면 그 호수가 있죠. 석촌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그 석촌호수 한켠에 이렇게 비가까지 세워가지고 삼전도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했던 기억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겠죠. 옆에 있는 거는 제2 롯데월드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까지 봤었고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하던데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고. 그래서 평화까지 바라지 않고 일상 자체를 완전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영향을 좀 보면,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나라는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의 물적 피해부터 보면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는 전국에 걸친 침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좀 약했지만 대신 정신적인 충격이 좀 강했고, 임진왜란 때는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됐고 그다음 농지가 황폐화되게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조선의 경지 면적 그래프거든요. 얼마나 경지가 많은지 봤더니 임진왜란 이전에는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경기도, 평안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를 보면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특히 매우 큰 곡창지대인 충청, 경상, 전라, 보통 삼남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삼남지방에 대한 피해가 막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호란 이후에 우리가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 이후에 명나라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물품을 요구하게 됐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도 많겠죠. 그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됐는데
잔혹한 전쟁, 잔혹한 일본군의 실상을 보여주는 무덤이 하나 있으니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에요. 귀무덤. 원래는 코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너무 잔혹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을 귀무덤이라고 바꿨다고 하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오라라고 해서 조선인 3명을 죽이고 일본 병사 1명당 3명을 죽이고 코 3개를 베어오라라고 했는데, 그 베어왔던 코 또는 귀를 묻어둔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교토에 있는 귀무덤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한편 포로나 인질로 끌려갔던 인물들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보기 위한 91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은 남자라고 해서 한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뭐 소설로도 나왔던 건데 배경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포로가 팔려서 유럽까지 가게 됐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유럽에서 조선인 포로가 임진왜란 때문에 노예로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전에 성리학 때 얘기 나왔던 간양록을 쓴 강항입니다. 강항의 간양록을 보면 일본 배에 태워져 수천 앞바다에 왔을 때 그곳에 적군의 배가 무려 600, 700척 정도 있었는데 이들 배에는 우리나라의 남녀, 조선의 남녀가 일본인과 거의 같은 수로 있었고 다 포로인 거죠. 배마다 나오는 통곡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항은 조선 중기 유학자로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자료에는 그가 포로 잡혀가면서 목격한 전쟁의 참산이 잘 나타냈고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농민과 여성과 아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유럽 등지로, 아까 봤죠? 유럽 등지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다라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 강항 생각하면 용돈을 보지만 성리학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랑 만났다고요?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가 쓴 책 사서오경 외혼.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로서 에도 막부의 체제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하야시 라잔. 그래서 강항,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까지 기억을 해봐야 되고, 조선만 피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전한 국가에서도 충분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기록. 일본 나고야 성에 도착한 사타케 요시노부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도 좋다. 마을이 폐허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타케군이 인부로 동원한 일반 백성은 약 1,500명이었고 탈주자가 생기자 죽여서라도 탈주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병사 징발과 과도한 세금 문제로 일반 농민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은 정말 기층민인 국민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정신적 피해도 있는데 어떤 정신적 피해냐? 조선이 얕보고 있던 일본 그리고 여진에게 침략을 받고 국왕이 피란도 갖고 또 특히 병자호란때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겪기도 했다는 거죠. 정신적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이제 지배층의 피해라고 생각하면 마음 아픈 또 하나의 일은 이런 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일부 여성들의 이중 고통. 이때 생겨난 말 있잖아요. 병자호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여진족들이 끌고 간 이유는 몸값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갔는데 몸값을 내어주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올 한자 돌아온 여성. 그래서 환양녀라고 부르는데 그 여진족 끌려가서 몸 버리고 뭐 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결국 이 환양녀들이 나중에 욕설로 쓰이게 되는 단어가 되죠.
이게 뭐 환양년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과연 생각을 좀 해보는 문제예요. 성리학적 국가였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던 녀석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몸을 버리고 온 거 아니냐라고 이 여성들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지만 거꾸로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를 받고 돌아온 여성들에게 그런 돌팔매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결국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죠. 본인들이 지켜줬어야 될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은 뭐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일본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앞서 봤듯이 조선 침략 과정에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봤죠.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이묘들에게 병사 징발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영주들 전쟁 동원되게 병사도 얻고 병사도 징발하고 전쟁 비용도 부과해서 수많은 무사와 농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 속에서 몇몇 다이묘들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자마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배반하고 조선군이 돼서 조선 사람이 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항외, 항복한 왜군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항해가 있어요. 가토 기요마사의 소속이었던 사야가라는 장수인데 이 사야가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항복을 하고 그냥 자기는 왜 이 전쟁에 참전하는지 모르겠다. 조선에 투항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선조가 몹시 이를 뭐 사야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조청을 만들거나 하는 능력. 그래서 사야가에게 성을 내려주죠. 그래서 받은 성이 김시성이고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고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에도 막부가 1603년에 생기게 될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전쟁을 나서게 했던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가장 높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적이 누가 있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권력을 먼저 장악했던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동쪽으로 보내요. 그 동쪽으로 갔던 곳이 에도예요. 그래서 이 에도로 보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동쪽 지역에서 힘을 키워갔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지키겠다는 군대와 싸우게 돼요. 이 싸움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교토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었고 서군인데 에도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군의 전투예요. 이 전투를 1600년에 벌어진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본인이 세력 근거지라고 했던 에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지 그 한쪽 지방이었던 에도가 이때부터 부흥을 하게 되고 1603년부터 그리고 이 에도가 지금의 명칭은 도쿄예요. 그래서 에도 막부 매우 중요하고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집안에 의해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1번 맞고요. 명나라의 경우에는 요동을 지키던 최정예 군대의 타격으로 인해서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여진족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됐고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재정 부담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 앞서 봤듯이 후금이 성장하고 후금이 청나라로 바뀐 다음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거죠.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92페이지 넘겨보면
함께 해보기 토론 발표 나와 있는데 지금 6월달에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수행평가의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을 수행평가를 할 거고 그 수행평가 문항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여기에요. 임진왜란을 나라마다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까닭. 여러분 꼭 한번 여기 문제 정리해서 수행평가를 낼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등교하는 주에 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서술형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이에요. 앞서 예고했듯이 오픈형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픈 테스트.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